고 박원순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그 여성 측이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 박원순 전 시장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오늘 2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대리인을 통해서 밝힌 사실관계에 따르면 본인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를 했고 심지어는 뭐 부적절한 영상이 주고 그러니까 오간 그 텔레그램을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답변도 들었다는 게 피해자 주장입니다. 자, 오늘 피해자의 대리인 측이 이제 대신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성고충을 인사 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속옷 사진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 이게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이었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귀를 의심케 하는 폭로입니다. 20명 가까운 동료, 상사를 보면서에게 죽고 싶다, 옮겨달라, 나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예뻐서 그랬겠지. 30년 편하게 해줄 테니까 비서실로 돌아가라라는 얘기를 제가 만약 들었다면 저는 못 견뎠을 것 같습니다. 30년 아니라 100년을 편안하게 해도 하루라도 이런 상황에서 견뎠을까요? 근데 이 서울시 이 인사 담당자며 주변 사람들이 참 의심스러운 것이 서울 시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만이 아니라 이 직원들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게 상사거든요. 상사들은 이거 직무유기고요. 어떻게 보면 인권유린일 수도 있고 직장 내 갑질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이었고 이런 얘기를 4년 내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묵살당했다는 것을 했을 때 정말 이 여성의 인권을 어마어마하게 침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 주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의 몫은 남아 있습니다만 박성배 변호사님,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혹시 범죄에 해당할까요? 어떻습니까? 일상적 용어로는 방조로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 성추행 방조에 해당하는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고소인 측 김재련 변호사는 적극적인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인사이동도 박 전 시장의 허락을 받도록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으니 이 자체로도 성추행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소인 측 변호인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변 인물들이 박 전 시장과 성추행 공모를 한 사정이 있다면 이 정도 정황만으로도 방조가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공모를 한 사정이 없다면 성추행에 노출되도록 할 목적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법적인 방조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가 저 내용을 인사 담당자에게만 털어놓은 게 아니라면서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주장하는 피해 기간은 4년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뿐만 아니라 같은 비서실에 근무했던 구체적인 수치로 17명에게 본인의 피해를 알렸다는 거고요. 이미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3명 정도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시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자 결국에는 외부 단체를 찾던 중에 위기센터의 문을 두들겼던 것 같습니다. 네, 일부에서는요, 사실 김복준 의원님 기자회견만 하지 말고 폭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물증을 대라라고 어떻게 보면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는 만한 그런 말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혹시 2차 기자회견에서는 혹시 구체적인 어떤 물증이나 이런 게 좀 나왔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먼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기자회견을 하면 그 기자회견 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를 기자회견장에서 제시하도록 돼 있나요? 그게 규정인가요? 아니요. 더더군다나 이게 성범죄예요. 성범죄만큼 가해자 피해자건 뭐 수사 과정이건 비밀을 유지시켜주는 그 범죄는 따로 없어요. 진짜 큽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거를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만 하지 말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를 왜 제시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아. 이 고소인의 입장에서 물론 이 사건은 뭐 궁극적으로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의혹은 명백히 존재하고 있고요. 아하. 이 경우에는 일단 고소를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다가 증거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맞는 것이지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증거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네요. 참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도 김재련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를 공개해야 피해자가 덜 공격받을 수 있다 등의 일부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증거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복준 의원님, 김재련 변호사가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공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거를 제시하면 증거를 제시한다고 또 비난하고 증거를 제시 안 하면 거봐 증거도 없으면서 그러냐 또 그렇게 비난하고 이런 지경이랍니다 지금. 제 생각은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피해자 측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어떤 생각이 굳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비난할 거고 저렇게 해도 비난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 관련돼서는 뭐 이게 개의치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 이런 가운데 하지건 평론가님 지금 합동조사 물론 서울시는 빠지기로 하면서 외부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는데 여기에 지금 참여해달라 요청을 했잖아요. 서울시가. 그 입장이 나왔는데 처음에 이제 민관 합동조사단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참여 안 한다고 여성단체들이 참여 안 한다고 하니까 서울시가 관 빼고 전원 외부인으로 이제 조사단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여성단체한테 추천해달라 누가 참여할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네티즌들이 그러면 이 여성단체가 그렇게 입장을 사실관계를 밝힐 생각이 있으면 참여해서 자신들이 밝히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냐면 이게 아무리 외부인이 위원을 한다 하더라도 조사단을 꾸리는 주체 자체가 서울시 아니냐. 서울시는 지금 그 책임의 주체지 조사를 할 처지가 아니고 조사를 받아야 될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꾸리는 조사단에는 우리 여성단체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요.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오늘도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대신 입장은 전해왔어요.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로 제출했다가 일주일 만에 돌려받은 휴대폰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 되어줄게 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수치스러워서 숨기고 싶고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직 낯설고 미숙합니다.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은 끝난 것일까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을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는요, 유인경 평론가님, 이 과정은 끝난 것일까요? 라고 우리 모두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박원순 시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 피해 여성을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원하는 것이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이었을까요? 자기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근무하면서 본인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런 피해 사실도 좀 들었을 거고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4년 동안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터뜨린 것은 이 사건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서 그야말로 젠더 문제라든지 아니면 성평등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바랐을 것. 자기 후배들은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길 바랐을 것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명복은 빌지만 그 이후에도 서울시에서 좀 바른 길을 걷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변호사가 새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아마 그 8일 날 서울경찰청에 고소를 했죠, 이 피해자가. 네. 그런데 그 전날 7일 날이랍니다. 아하. 그 전날 이 그 피해자 측에서 김재련 변호사가 고소장을 그 작성해서 완성이 된 다음에 아마 검찰에 고소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 그 여성 아동조사부의 그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좀 면담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검사가 하는 얘기가 피고소인은 그럼 누구냐? 그래서 피고소인은 만나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 했더니 그 피고소인을 알지 못하면 면담을 추진할 수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피고소인이 이제 아마 박 전 시장이겠죠.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약속이 잡혔다는 거예요. 이 만나기로 면담이. 그런데 그 검사가 무슨 엄청 뭐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정이 생겼다고 하면서 그 면담을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 고소장을 이렇다면 이거는 경찰 쪽에 제출하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서울경찰청 수사팀장한테 전화한 이후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근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정도 되면 검사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피고소인이 적어도 서울시장 정도 된다면 그게 본인이 얼마나 중요한 일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취소해가면서 일정을 소화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흔치 않은 일이라서 혹시 뭐 부담 가지셨나? 뭐 이런 생각도 얼핏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새로운 국면이, 새로운 의혹도 또 제기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왜 이 고소 내용 또는 고소 움직임이 사전에 어떤 경로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고 박원순 전 시장 측에 흘러들어갔냐, 이 부분까지도 지금 뭔가 의혹의 눈길이 가는 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경찰의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울시 직원들의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이 서울시청 청사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오늘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필요성 부족 등을 이유로 법원이 기각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원은 방조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추행 자체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고 성추행 방조도 혐의가 소명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고려할 수 있겠죠.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성추행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사실상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좀 더 직접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겠죠. 명의에서는 사실적 시인가 허위사실적 시인가에 따라서 적용 법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성추행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물론 이러한 2차 가해는 원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종결된 이후에 수사를 진행하지만 이 사건은 그러한 일반적인 과정을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2차 가해와 관련된 압수수색은 법원에서도 발부를 해 주심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기각이 번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경찰도 나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영장은 어떻게든 구체적인 게 좀 있어야지 법원도 발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어떤 목적의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가를 따지는 건데요. 조금 전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방조 관련된 부분에서는 혐의 여부가 좀 불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조를 기화로 해서 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좀 더 소명하라는 이제 그 취지로 돌려보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사건이 딱 발생하자마자 피고소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처럼 다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수사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 수사의 목적은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게 수사의 그 어떤 그 목적인데요. 그거는 뭐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공소를 유지하고 하는 이런 수사의 목적도 있지만 하나 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현저하게 많은 사건은 경찰이 꼭 수사라는 구실이 아니더라도 진상규명 차원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공소권 없으면 계속 주장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은 국민들 절대 다수가 사실인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네. 그렇다면 경찰이 어떠한 형태로건 수사가 아닌 형태로라도 조사는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능동적으로 이 의혹을 해소시켜서 국민들이 좀 시원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실체를 밝히는 게 꼭 피해자만의 어떤 유리한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망자에 대해서도 만약 이 사실 여부에 따라 명예회복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한 수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공소권 없음이지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은 아니에요. 내부 준칙에 불과한데 네. 지금까지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는 모두 수사를 종결해 왔다는 네. 그 형평성 차원의 문제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지지를 받던 사람이 어떠한 의혹에 휩싸이고 그로 인해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아무런 신체 진실을 발견하지 않으면 고소인 측이든 망인 측이든 의혹을 뒤집어 쓴 채로 앞으로 계속 살아나가야 하고 특히 고소인에게는 부당한 2차 가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라도 비록 피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이어나갈 만한 근거를 마련해 가면 됩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이춘재 사건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개시한 전례가 있었죠. 그것처럼 경찰, 검찰, 인권위, 정부, 국회가 특수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해두면 수사기관도 적절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체적 진실이란 게 뭔지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